어울림병원에서 정형외과를 진료하고 있는 윤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관절염 그래서 인터넷을 치시면 아마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에 안 나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관절염이 1기, 2기, 3기, 4기다 해서 뭐 치료는 어떻게 하나 많이 이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내 나이에 맞는 관절염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정보가 많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평상시에 진료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내 나이에 맞는 치료가 과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퇴행성 관절염 하면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게 내가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럼 수술해야 되나요? 그거부터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 3기인데 수술해야 되나요? 또 내리막길인데 내리막 가기가 힘든데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하다 해서 관절염에서 퇴행하다라는 얘기는 일정한 단계가 도달한 후에 점점 퇴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점점 망가지는 거를 퇴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쓰다가 점점 이제 퇴화가 되는 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관절이 만들어지는 게 30세 전까지는 관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0세 전후에 관절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30세가 넘어가시면 퇴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 그러면은 무릎 관절도 있고 뭐 어깨 관절도 있고 발목 관절도 있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생기는 관절은 다양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 다 관절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많이 생기는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뭐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이런 데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허리 부분, 허리의 관절에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관절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무릎 관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발목, 어깨 등에 이제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진료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생 빈도는 허리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적지만 생활의 불편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부위는 무릎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시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걸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질병을 뽑아 보니까 1번은 당연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백내장, 또 치매, 폐렴,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외로 척추보다도 무릎 관절이 훨씬 더 입원 빈도가 높더라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구독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릎의 관절염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연골 부분이 이렇게 닳아서 없어집니다. 점점 정상이었다가 조금 좁아졌다가 조금 더 좁아졌다가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요게 이제 정상 소견 관절이 유지가 되고요. 조금 좁아지는 초기, 또 조금 더 좁아지는 중기, 그 다음에 딱 붙어버리는 말기, 이렇게 이제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관절이 닳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시는 건 아니고 시작은 아주 작은 부위, 일부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더 관절 전체를 망가뜨리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관절염은 왜 생기죠? 나이가 먹는다고 다 생기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제일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것보다는 많이 쓰셔서 생기는 과사용이 먼저 1번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노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특별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친 후에 생기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 불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따져본 걸로 하면 이렇게 매년 퇴행성 관절염 질환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관절염 수는 늘어날까요? 원인은 바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도표를 보면 더욱더 아마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느냐, 여기 보면 이것도 뭐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55세 전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0세 전에 가장 피크를 이뤘다가 70세 이후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이게 치료가 돼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지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봤더니 55세 이상에서는 약 80% 정도,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또 75세가 되시면 열이면 열 다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단 관절염도 심한 분이 있고 덜 심한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관절염이 있으시지만 잘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심하면 수술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우리 관절염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올까요? 이렇게 달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 비가 올 때 관절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증상은 분명히 겨울이나 겨울에 심해지고요. 또 비 오기 전에 통증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 빈도를 보면 3월, 4월, 5월 지금이죠. 가장 날씨가 좋을 때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겨울에는 관절이 통증이 생기시지만 집 안에서 생활하시고 야외 활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통증은 오지만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통증이 심해지셔서 아마 병원을 많이 찾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들어오신 것 중에 요즘 젊은 사람들도 관절염이 많다고 하는데 관절염이랑 근육 통증이랑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증상만 가지고 관절염과 근육 통증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제 생각에 관절 통증은 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통증이 생기고 또 근육 통증은 근육의 시작부나 아니면 끝나는 부위 또는 통증이 근육을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통증이 생기는 부위만 좀 잘 관찰하셔도 아마 관절염과 근육 통증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인터넷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관절염 치료는 다 아시겠지만 약물이라든지 그렇게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는 보존적인 치료가 한 가지 있고요. 또 그거보다 심하신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전 치료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약물을 쓰는 소염제나 또 요즘 많이 드시는 연골 영양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 요법이 되겠고요. 또 국소 치료라고 그래서 물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맞으시는 연골 주사 같은 거 이런 주사가 이제 국소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심해지시면 아주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연골이 조금 상했을 때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 연골을 다듬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골 성형 수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하신 경우, 국소적으로 연골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요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우리 뼈 안에는 골수가 있죠. 그 골수 안에는 어느 정도의 줄기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기세포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연골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게 하는 미세 천공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치료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미세 천공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담을 하기가 힘듭니다. 쪽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아까 미세 천공수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골 부분이 없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줄기세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미세 천공수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라면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 줄기세포를 직접 연골이 없는 부분에 심어줘서 그 줄기세포가 다 뿌리를 내리고 그게 다시 자라나와서 연골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젊은 분들한테서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오다리가 많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 오다리가 선천적인 오다리일 수도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관절염 때문에 오다리가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다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 체중이 요 안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다리를 교정을 해서 체중이 바깥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골근위 절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치료는 지금까지의 치료는 내 무릎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심한 경우 도저히 내 무릎을 새로 고쳐서 쓸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새로운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라는 거고요. 인공관절 치환 수술도 이렇게 한쪽 면만 바꿔주는 부분 치환 수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미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부분 치환 수술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전 치환 수술, 전체를 다 바꿔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질문 들어오신 게 여기 연골 주사를 맞고도 차도가 없어서 DNA 주사를 1차 맞았는데 무릎에 물이 차는 것을 계속 뽑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연골 주사의 차도를 안 보이시는 경우 DNA 주사를 맞았다고 하시는데요. DNA 주사 자체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을 뽑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차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무릎에서 물을 뽑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이 저희 산악회 70대 여성분이 가장 산을 잘 오르시는데 매일 108배 하신다네요. 다리 근육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디게 오는지요? 예, 이거 108배 정말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108배가 이제 하실 때 그 동작들이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그 동작을 거쳐서 이제 그 절을 하게 되시는데요. 사실은 108배 자체, 절하시는 것 자체는 무릎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 매일 108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 이외에 딴 운동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108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무릎에는 득보다는 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그거 이외에 108배 이외에 다른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 근육을 많이 키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면 운동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시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시면 근육이 약해지셔서 통증이 더 생기십니다. 자, 또 반대로 그럼 나는 운동을 해야지. 열심히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절 자체가 더 망가지십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걷기 운동이나 그러니까 운동의 정도는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 하루에 약 6,000보 정도, 6,000보에서 7,000보 정도.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이내 걷는 운동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특히 걷는 운동을 하실 때 언덕길이나 또 계단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평지에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10,000보 이상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0,000보는 무리가 갑니다. 아마 얼마 전에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요. 10,000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본의 만보기 회사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음 횟수는 7,000보, 6,000보에서 8,000보 정도가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또 실내 자전거를 많이 타시니까요. 자전거를 타시는 경우에 그러면 자전거 1시간, 걷는 거 1시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전거도 1시간, 걷는 것도 1시간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많고요. 자전거와 걷는 운동을 같이 하신다면 자전거 30분, 걷는 거 30분. 물론 이제 따로따로 자전거 1시간 타시고 그 다음날 걷는 거 1시간 하시고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같이 하신다면 30분, 30분씩 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딴 분이 절골 수술은 양쪽 다리를 해야 하나요? 하나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절골 수술은 우선 그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 각도가 정상 각도보다 이상인 경우에 뭐 양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만 망가지신 경우에는 한쪽만 절골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한쪽을 하실 수도 있고 양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해서 완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자, 내 무릎을 살려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바꿔주는 인공관절 방법이 있는데요. 내 무릎을 살려서 쓰는 경우에는 수술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죠. 퇴행성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엔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치가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수술 후에 관리를 해서 잘 쓰시는 것이 맞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도 기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뭐 관절염에 완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이 DNA 주사 효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5차까지 다 맞아야 하는지요? 또 뭐 진통소염제를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셨습니다. DNA 효과는 말 그대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 주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없어진 연골이 다시 만들어지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통증을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증 효과를 조금 줄여줘서 결국은 이제 통증을 좀 없애주는 효과를 하는 거고요. 굳이 5번까지 다 맞으신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차례 맞았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DNA 주사는 멈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5번까지 맞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또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점액낭염과 고관절 충돌
충돌증, 활액막염 진단명이 다양한데 대학병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 않고 치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점액낭염이나 활액막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슷한 염증이 생기는 비슷한 질환이고요. 고관절 충돌증이라는 거는 관절이 서로 부딪히면서 관절을 이제 조금씩 손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치료가 가능한지는 물론 저게 있다고 그래서 모두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MRI를 보고 정도가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보존적인 요법, 뭐 약물이라든지 주사라든지 그런 걸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 무조건 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물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안 해보신 경우라면 약물요법이든 주사요법이든 먼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이 좀 올려주셨는데요. 78세 노인이 보폭이 좀 좁아지고 약간의 오다리 증세와 퇴행성 관절염 초기인데 걷기를 통해 걸음걸이를 교정하고 근력을 추가하면 관절염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초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직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으신 무릎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꾸준하게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그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관절염도 훨씬 증상을 완화시킬 거고 더 진행되지 않게 잡아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받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 잘 되면 좋지만 반대로 인공관절 수술 후 재수술할 때도 있다던데 수술이 위험하진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환자분이나 어르신들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뭐 위험하진 않나요? 합병증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건 합병증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데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수술 제가 수술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열이면 열 다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의사한테는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도 그것이 10번, 100번이 되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그 실수를 하나라도 적게 하는 게 의사의 도리고요. 그것이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말을 그렇게 하는 선생이라면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선생이고요. 인공관절을 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염증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뭐 다치시거나 그랬을 때 인공관절 주변부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물론 있지만 그 퍼센트가 빈도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이제 그 인공관절 수술이나 그런데 경험이 있으시고 또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질문을 받느라고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나이에 맞는 치료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아까 이제 뭐 다들 이제 연세대도 적어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병원에 오셨을 때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이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나요?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됐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어르신들은 또 내가 이 나이에 앞으로 살면은 얼마를 살겠다고 수술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제 찾아보시면 뭐 1기에는 어떤 치료, 2기에는 어떤 치료, 3기에는 어떤 치료, 4기에는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이를 같이 접목을 시킨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치료하는 기준점을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자,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만 찍어 보시면 간단하게 1기, 2기, 3기, 4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릴 때는 정상, 뭐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원에서는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그 1기, 2기, 3기, 4기를 따집니다. 1기는 정상보다 관절이 약간 이제 관절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고요. 여기 보시면 2기는 1기에 비해서 관절이 조금 더 좁아지는, 관절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경우, 3기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골극이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뼈 같은 것들이, 정상적인 뼈는 아니지만 뼈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계를 3기라고 그러고요. 4기는 이런 관절 간격이 다 없어져서 요 위쪽 뼈하고 대퇴골과 아래쪽 경골이 붙어버리는 이런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경우를 4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결정할 때는 초기, 중기, 말기가 아니라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요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5세 미만은 요쪽, 65세 이상은 요쪽입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인데 1기, 2기다. 당연히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고 뭐 약물이라든지 또 주사라든지 연골 주사라든지 뭐 DNA 주사라든지 아니면 운동 그렇게 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3기가 됐을 때는 어떨 거냐? 3기는 아직 관절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골극이 자라고 관절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조금 관절이 살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연골이 심하게 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다듬어주는 연골 성형수술,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연골이 닳아있다 그러면 그 부위에 구멍만 뚫어주는 미세 천공수술, 또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다, 오다리다 그러면 경골근위 절골 수술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더 나는 확실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 수술, 이렇게 네 가지 수술을 좀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네 가지 수술이 다 따로따로의 수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골근위 절골 수술과 연골 성형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세천공 수술하고 경골근위 절골 수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기세포하고도 경골근위 절골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갔고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다면 당연히 그때는 근위 절골 수술해서 다리를 좀 펴주고요. 연골이 없는 부분은 뭐 미세천공 수술이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쪽에 연골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믹스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기가 되시면 그때는 이미 연골은 아예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인 게 그 4기에서 연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 물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4기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수술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4기가 되시면 설령 나이가 조금 젊으시더라도 인공관절 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망가지신 경우에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 수술, 또 아니면 전체를 다 바꾸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난감한 경우가 사실은 65세 미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이다. 50대 후반인데 4기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 60도 안 되셨는데 인공관절 수술하자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4기인데 뭐 다른 수술을 하자니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뭐 60세 전에 오신 분이라면 저는 일단 환자분한테 여쭤봅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하신지, 또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불편하신지. 그래서 만약에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그 전에 이제 4기라 하더라도 주사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통증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인공관절 수술은 미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안에 기계는 수명이 있죠.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공관절이라는 기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명을 따지게 되는데 보통 지금은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거 이상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수명이 되지만 사람은 또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좀 인공관절을 할 때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통증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으시고 통증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인공관절은 65세 지나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통증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자, 통증이 심하시고 변형이 심해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도저히 너무 불편하다.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라면 65세 미만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단 가급적이면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공관절 또 나중에 이제 재수술이나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부분 인공관절을 권해드리고요. 바깥쪽까지 완전히 망가지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전치환 수술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은 이렇게 분류는 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인공관절 수술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65세 이상이시더라도 1기, 2기 때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때는 똑같이 젊으신 분들과 똑같이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운동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요. 3기가 되면 젊으신 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기가 되면 우리 65세 미만에서는 절골 수술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절골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 천공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을 하게 되면 65세 이상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연골이 잘 자라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그런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의 그 영양이 떨어져서 미세천공 수술 같은 경우도 연골이 잘 자라나오지 않고요. 또 근위절골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해서 뼈가 약해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분류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근위절골 수술 같은 거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65세 이상에서는 3기가 되셨다 그러면 연골 성형 수술이나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 수술 같은 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기라 하더라도 연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75세 또 아니면 이제 거의 80세가 다 되셨다. 그런데 3기인데 4기에 가깝다. 3기기는 하겠지만 4기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또 고민이 되죠. 자, 이게 3기인데 그러면은 인공관절을 해야 되느냐? 4기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3기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전부터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을 내주신 게 뭐냐면 자, 65세 미만에서는 인공관절은 4기에서만 의료보험을 인정을 해준다. 단 65세 이상에서는 3기일 경우 3기나 4기 두 가지 경우에 다 인공관절 수술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이상이신 경우에 3기지만 4기에 가까운 경우라면 저는 인공관절 연골 성형 수술이나 줄기세포 치료 수술 이런 거보다는 인공관절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4기가 되시면 4기 때는 이제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질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인데 앞무릎이 아파서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어요. 연골 연화증 추정된다고 해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괜찮을까요? 예.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는 우리 관절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고요. 연골 연화증은 약해지신 상태입니다. 연골은 그대로 있지만 연골이 약해져서 충격 흡수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상태가 이제 연골 연화증이거든요. 그리고 큰 차이는 뭐냐면 관절염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연골이 다시 떨어져 나간 연골이 회복이 되지 않고요.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는 보호만 잘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게 연골 연화증과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시는데 사실 자전거는 연골 연화증에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 자전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실외 자전거 같은 경우요. 이제 자전거 운동이 무릎에 좋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실내 자전거,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우리 왜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항을 걸 수가 있죠.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 아니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경우 그래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회전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또 무릎 앞쪽에 통증이 연골 연화증이 있거나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전거보다는 평지에서 걷는 운동 그리고 대퇴사두근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로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인공관절 수술 6개월이 되었는데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이건 안 없어지나요?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릎에서 나는 이제 인공관절 후에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릎 앞쪽에 있는 쓸개골이나 또 인공관절하고 살짝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부 조직이 자라 들어가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통증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 인공관절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한번 생긴 소리가 나기 시작하셨다면 소리가 없어지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무시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무릎에는 수영하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영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에 수영 아주 좋죠. 왜냐하면 체중이 안 실린 상태에서 근력 운동과 관절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은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단 어깨가 안 좋으신 분은 수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은 어깨 관절에는 안 좋기 때문에 어깨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수영은 조금 지양하시고요.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경우라면 수영보다는 아쿠아로빅 쪽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을 하시면 무릎 관절에도 좋고요. 또 허리 관절, 어깨 관절.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아쿠아로빅입니다. 또 부분 치환 수술을 하면 이것으로 치료가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 부분 치환 수술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이어서 그걸로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바깥쪽이 망가지시는 경우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부분 인공관절을 빼고 전치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부분 치환 수술을 하셨다면 그걸로 일단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56살입니다. 왼쪽 무릎이 아파 오늘 처음 병원에 갔는데 약간의 물이 찼다고 해서 물 가라앉히는 주사 맞았어요. 3일 뒤 연골 주사 맞자고 하네요. 그동안 일 때문에 5cm 힐 신고 다녔는데 단화로 바꿔 신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다리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걷는 일이라서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단은 56세 되셨으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절염이 좀 생기기 시작하실 나이입니다.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실 나이고요. 또 이제 약간 물이 찼다는 거는 물이 꼭 관절염에서만 물이 차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염증이 생기신 경우 관절염과 상관없이 염증이 생기신 경우에도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절염이 동반되고 그거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튼튼해지시려면 일단 지금 염증 가라앉히시고요. 통증 없애시고 그 다음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가장 좋은 일반적인 운동은 걷는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걷는 운동은 평지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6,000보에서 8,000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무릎이 튼튼하게 만드셔서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조금만 제가 더 하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69세 여성이고요.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4기인데 지금까지 치료만 했는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공관절 하고 나면 언제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얼마나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걷는 운동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기계 운동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은 며칠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신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밖에 외출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가신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가능한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의사나 병원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딴 선생님들하고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는 편입니다. 뭐를 달리하는 편이냐면 인공관절 같은 경우 저는 일찍 퇴원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양반다리 비슷하게 무릎을 구부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계단을 혼자 다니실 수 있어야 퇴원을 시켜 드립니다. 그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수술하고 나셔서 뭐 3일, 5일 만에 아니면 5일, 7일 만에 퇴원하시라고 그럽니다. 운동 집에 가서 하세요. 아니면 재활병원 가서 하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 병실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관절 하신 분한테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집에서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게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계속 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잔소리 해가면서 하셔도 사실 2주 정도 됐을 때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집에서 겨우 생활하실 정도가 되시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생활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1주에서 2주 제 기준에서 퇴원을 하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만 퇴원을 시켜드립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저는 2주에서 3주 정도면 제가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분들은 2주에서 3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만 하면 줄기세포 치료는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줄기세포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는 상관이 없고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더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심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우리 나무도 심어주면 땅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뼈가 튼튼하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잘 차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줄기세포는 조금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65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65세 미만이면 줄기세포를 시도를 하고요. 65세 이상이면 잘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지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는 나이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나이에 맞춰서 이제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관절염은 예방이죠.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우리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염은 치료가 아닙니다. 예방이고 그래서 그 예방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생활을 좀 교정을 하십시오. 일상생활을 교정한다는 게 우리는 자식 생활을 많이 하죠. 방바닥에 앉아서 일어나거나 또 그런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좌식 병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중에 무릎을 꿇으신다든지 또 쪼그려 앉는다든지 양반다리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경우가 좋고요. 가급적이면 의자나 침대 같은 생활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계단에서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비가 많아서 운동이 잘 된다. 맞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칼로리 소비가 많아서 운동량은 커집니다. 단 무릎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계단에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이제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절대 계단에서 운동하지 마십시오. 계단에서 운동하는 거는 결국 무릎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서 계단에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주의하실 거는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계단이라든지 언덕길, 내리막길 같은 데는 안 다니실 수 없으니까 천천히 다니십시오. 그게 무릎을 아끼시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운동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까 이제 생활을 바꿔서 관절에 무리가 주는 운동은 안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꾸준하게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걷는 운동 같은 경우 또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스로는 6,000보에서 8,000보 그 다음에 주 5일 이상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거고요. 꾸준하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정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기에 자전거도 좋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생활 중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겁나는 일이고 피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목욕탕이나 아니면 집에서 반신욕 좋습니다. 꾸준하게 좀 해주십시오. 반신욕을 꾸준하게 해주셔서 관절을 풀어주시면 그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80대 이제 어르신 얘기가 그 질문으로 올라오셔서 제가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대 아버님이 진료를 보셨는데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병원에서 주는 영양제 말고 시중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영양제도 나이에 따라 먹는 시기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라는 것들도 많고요. 또 병원에서 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연골 영양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꼭 참고를 하실 건 뭐냐면 영양제는 시중에서 파는 연골 영양제 그거는 약이 아니고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한테 투여해서 똑같이 투여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걸로 밝혀져서 약이라는 걸로 입증을 받는 경우 이제 약이라는 걸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관절 영양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크게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꼭 유념을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제는 나이에 따라서 크게 먹는 시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영양제보다는 잘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설령 어르신들이라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시면 그냥 드시고요. 사서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운동하시는 게 더 남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지났네요. 여기까지 됐고요. 오늘따라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더듬으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잘 들어주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만족을 하셨다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꼭 신청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